신규 확진자가 1,275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내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여부를 발표하는데 다음 주 격상이 전망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들이 마지막 토론에서도 이재명 지사와 나머지 후보들의 대결 구도를 더욱 분명했습니다. 6.25 전쟁 영웅 최영섭 예비역 대령이 아들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민국을 밝혀라는 유언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 등 야권 대선 후보들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전북 익산 상가거리가 나흘 동안 세 차례 침수돼 상인 분통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엔 50mm도 못 미치는 비에 수해가 되풀이됐습니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민주노총 전원퇴장으로 우선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자영업자는 최근 거리두기 격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른다면 버틸 재간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이 상위 2% 주택에 종부세를 매길 때 반올림을 적용해 억 단위로 끊기로 하며 논란입니다. 야당은 세부담을 늘리는 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파고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가 오늘은 3차 유행의 정점보다 많은 1,275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숫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또 1,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쏟아져서 정부조차 최악의 경우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통금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새 거리두기 4단계 발령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수도권 전체가 될지 서울만 내릴지가 관건인데 발표는 내일 오전 그리고 적용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서영일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1,275명은 3차 유행 정점인 지난해 성탄절 발생한 1,240명보다 35명 많습니다. 문제는 이제 4차 유행 초입 단계여서 앞으로 최다 기록이 계속 경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000여 명이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유행은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가 퍼지고 있고 요양시설이나 교도소 등의 집단 감염보다는 선행 확진자 접촉에 의한 산발적 감염이 주를 이룬다는 게 3차 유행과는 다릅니다.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새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내일 김부겸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수도권의 새 거리두기 4단계 발령을 결정합니다. 4단계가 발령되면 오후 6시 이후에 3명 이상 모일 수 없고 행사와 집회도 금지돼 사실상 통금 조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적용 시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이 유력한데 3인 이상 모임 금지는 오는 토요일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초 일요일에 발표하려던 시점을 앞당긴 건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서입니다. 오늘 오후 6시 현재 확진자는 어제 같은 시각보다 29명 많은 1,039명을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새 거리두기 4단계 발령을 앞둔 서울은 초비상입니다. 이틀째 5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 절반은 20, 30대 젊은 층입니다. 증상이 거의 없는 숨은 전파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서울광장에 5개월 만에 다시 선별 검사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어서 박상준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코인 노래방입니다. 지난 1일 종사자가 처음 확진된 뒤 손님과 손님의 가족, 첫 확진자의 지인 등으로 전파되면서 16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1시간 이상 체류하며 노래를 부르는 행위로 비말 발생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등포구 식당 관련 확진자는 6명이 늘었습니다. 식당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집단 감염이 잇따른 서울의 확진자는 이틀 연속 500명을 넘었습니다. 28명의 확진자가 추가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있는 강남구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성동, 강동, 서초, 송파구 순이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절반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많은 20, 30대 젊은 층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숨은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26개로 축소한 임시선별검사소를 서울광장 등 25곳에 추가 설치, 선제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종사자들께서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하루 50만 건까지 검사가 가능하지만 아직 20만 건 안팎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확진자도 80명으로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 확산에 현대백화점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점을 결정했는데 오늘도 강남 일대엔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북새통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영석 기자. 네,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검사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곳 선별진료소의 조명은 아직까지도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선별진료소의 운영 시간도 9시까지 연장됐습니다. 마감을 위해서 30분 전까지만 접수를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강남구에서만 10,000건 넘는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대기줄이 이렇게 긴 이유가 뭡니까? 네, 이곳을 포함해서 강남구에만 선별진료소가 5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특성상 하루에만 3, 4만 명이 넘는 이용객이 이용하기 때문에 검사 대상이 19만 명에 달합니다. 따라서 검사 수요도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른 시간부터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대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검사 받으라고. 그래서 1일차까지 내가 다 맞았지만은 백신 맞았지만 그래도 모르겠네요. 어제보다 다소 줄긴 했지만 검사를 받기까지 길게는 2시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기하다 지친 검사 대상자 가운데선 자가 진단이라도 해보자는 수요까지 생겨나 백화점 인근 일부 편의점에선 진단 키트가 동나기도 했습니다. 현대백화점 코로나 때문에요. 많이 팔려갖고 오늘 많이 나갔다고요. 서울시는 검사 수요 폭증을 감안해 임시 선별진료소를 지금의 2배인 51곳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예, 이렇게 검사를 대폭 늘렸습니다만 벌써부터 일선 보건소에서는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백신 접종에 역학조사까지 하고 있는데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까지 퍼지고 있다 보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현장에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보건소입니다. 홍대 주점발 집단 감염 여파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진단검사의 생활치료센터 문의까지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인실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단위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진단검사량도 2배 가까이 늘고 선별진료소 운영시간도 연장되면서 의료진들은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 나와서 검사도 하고 역학도 하고 예방접종센터 가서 접종한 어르신들 혹시 이상 증상이 있나 그것도 봐야 되고요. 다른 보건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4,500개 진단키트가 동났던 강남구 보건소는 역학조사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기 조금 전까지는 100명 정도의 150개 동선, 지금 현재는 300명에서 500명 정도를 600개 동선. 서울의 경우 집단 감염보단 선행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절반에 가깝다 보니 역학조사가 지체되면서 감염 경로 파악이 안 된 확진자 비중도 40%까지 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소속된 역학조사관은 75명, 25개 자치구 소속은 93명에 불과한 상황. 서울시는 방역당국에 역학조사관 300명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최고 수위의 거리두기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고 또 방역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직장인 A씨, 이 4단계가 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거리두기 4단계에선 원칙적으로 직원 30% 이상의 재택근무가 권고돼 A씨는 재택근무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에 나가더라도 동료들과 접촉을 줄이기 위해 시차를 두고 출근하고 점심을 먹어야 합니다. 예. 오후 6시 이후부터 사적 모임은 딱 한 명만 만날 수 있는데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아예 영업을 안 해 못 가고 밤 10시까지 문을 여는 이 식당, 노래방, 영화관 등은 갈 수 있습니다. 예, 뭐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은데 그렇다면 주말 여가 활동은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종교시설과 스포츠 경기장엔 갈 수 없습니다. 종교 활동은 비대면, 경기는 무관중으로 열리죠. 친구나 지인의 결혼식과 장례식에도 못 가는데요. 친족 49명까지만 참석이 허용되기 때문이죠. 집회는 1인 시위, 박물관, 미술관 관람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백신 맞은 분들도 이런 제한은 마찬가지입니까? 원래 정부 안에는 4단계 상황에서도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오늘 이 같은 예외 조항을 유지할 거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고 지자체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어쩌면 백신 접종자도 예외 없이 이 4단계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예,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오후 6시 이후에는 한 명만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3명 이상의 모임은 할 수 없다. 지금 이건데 이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아무렴 4명이 만나던 게 2명으로 줄어들면 감염 확률 또한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특히 확진자의 절반가량인 20, 30대의 활동을 크게 억제할 것으로 보여 확산세를 조기에 잡을 거란 기대가 높습니다. 빨리빨리 굵고 짧게가 다 미봉책으로 버티다가 더 크게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문제는 식당 같은 거 하는 자영업자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손님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셈이니 매출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따라서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죠. 실질적으로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죠. 내수의 피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지금으로선 고통스럽더라도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불가피하고 국민들도 다시 한번 인내심을 발휘해 주셔야 할 시간이 된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8명을 6명으로 좁히는 1차 경선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TV 토론이 저희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후보가 워낙 많아서 밀도 있는 토론은 어려웠습니다만 공세는 눈에 띄게 이재명 지사에게로 집중됐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는 지지율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후보가 가장 매서웠습니다. 영남 역차별, 경기도 공간 방역 위반, 사생활 논란 등 거의 모든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이재명 후보와 겹쳐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당원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다른 후보들도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 이재명표 기본 정책을 파고들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금방 써버리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 지사는 집중 공세에 답변과 함께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와서 또 그 다음에는 시범적 여기 있습니다. 부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말을 바꾸지 마시고요. 이 지사는 사생활 관련 공세에 바지를 내릴까요라고 발언한 것을 재차 사과했습니다. 바지 운운하는 이런 발언은 좀 하지 말아주시고. 제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반대하는 다른 후보들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을 주장한 이낙연 후보,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에 찬성한 이광재 의원과 단일화한 정세균 후보를 겨냥해 사면 연대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렇게 반 이재명 연대를 하시면은 그것은 또한 사면 연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지층의 우려가 많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민주당의 토론회였습니다만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정치 참여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함께 꼴뚜기 뛰면 망둥이도 뛴다며 거친 표현으로 두 야권 주자를 깎아내렸습니다. 이어서 최원희 기자입니다.
양승조 후보는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재직 중 정치 투쟁을 했다며 출마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했고, 재직 기간 동안 오히려 검찰이 수장을 했어. 공직농단을 했다고. 순서대로 추미애 후보도 두 사람을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치 중립성을 요구받는 자리에 정치 선언을 하니까 꼴뚜기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고. 치열한 토론 속에서도 간간히 후보들의 위트가 돋보였습니다. 대권 도전의 각오를 5글자로 표현하는 순서에선 김두관 후보가 자신의 낮은 인지도를 소재로 한 오행시로 웃음을 줬습니다. 두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다 모른다는 김두관입니다. 관심 좀 가져주이소. 네, 알겠습니다. 인생곡을 소개하는 순서 땐 옛 노래 대신 BTS의 노래 소우주를 꼽은 최문순 후보, 걸스데이의 여자 대통령을 꼽은 추미애 후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노래를 아는가 모르는가를 가지고 꼰대를 분류하는 지표가 되니까 후보님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4번의 TV 토론을 모두 마친 민주당은 내일부터 사흘간 예비 경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여론조사와 당원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선출된 최종 후보 6명의 명단은 11일 오후 5시 반쯤 발표됩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어제 정치 참여 결심을 밝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이자 6.25 전쟁 영웅인 최영섭 예비역 대령이 오늘 새벽 별세했습니다. 아들의 정치 참여를 만류한 걸로 알려졌던 고인은 마지막에는 대한민국을 밝혀라, 소신껏 하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빈소에는 정치인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고 잠재적 경쟁자인 윤석열 전 총장도 조문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홍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영섭 예비역 대령은 6.25 전쟁 당시 첫 해군 승전 사례인 대한해협해전을 이끈 전쟁 영웅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고인은 최 전 원장의 정치 참여 결심을 응원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글씨로 남겨주신 말씀은 대한민국을 밝혀라, 소신껏 해라. 그게 아버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전날 최 전 원장의 정치 참여 발표엔 부친의 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습니다. 현 정부에서 사정기관장을 지낸 두 사람이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처음 만난 겁니다. 정치를 하시고 안 하시고와 관계없이 우리 또 존경받는 감사원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잇따라 조문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조화를 보냈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의 입당을 촉구해온 이 대표는 두 차례 컷오프를 거쳐 4명이 본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밝히면서 외부 주자들도 8월 경선 버스에 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제3지대론을 고려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시간에 탑승하실 거라 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제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를 방문했을 때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크게 문제를 안 삼았다고 말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과 같다며 일제히 윤 전 총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과연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실제로 우리 정부의 원전 오염수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이었는지 권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저 과거에는 또 크게 문제를 안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일본 자민당 총재직에 도전한 거냐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 측은 어젯밤 강경화 전 외교장관 발언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며 일본의 투명한 설명과 검증을 촉구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본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여당이 윤 전 총장 발언을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닷새 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제 기준에 맞는다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IAEA
기준에 맞는 그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오늘 TV조선 통화에서 정부 관계자는 국제제소에 대해 신중 검토 중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이번 장맛비가 호남 지역에 많은 피해를 남겼는데 전북 익산 시장 거리는 나흘 동안 3차례나 침수가 돼서 상인 분통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는 50mm도 채 안 되는 비에도 수해가 되풀이됐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관을 들여다봤더니 단번에 침수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시장 상가 거리가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맨홀에서는 빗물이 솟구치며 역류합니다. 그래 좀 있으면 일단 냉장고 갖다 내려가더라고. 너무나 무서워서 2층으로 도망갔어요. 익산 상가 거리는 지난 나흘 동안 장맛비가 올 때마다 침수됐습니다. 오늘 새벽엔 강수량이 50mm에 못 미쳤지만 또 물에 잠겼습니다. 이 정도 비 갖고 오면 다 장기하지. 인재지 인재. 정확히 인재 이거. 상인들은 40여 년 동안 수해가 난 적이 없었다며 지난해 시작한 노후 하수관로 교체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3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수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하수관로를 들여다봤더니 침수 현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일부 구간이 통째 막혀 있었습니다. 하수관 틈새에 누수를 막기 위해 사용된 방수용 자재들입니다. 익산시는 이 하수관로 안에 누수 방지용 PVC 재료가 쌓여 물길이 막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임시 배수 조치만 해놓은 상황. 주말까지 국지성 소나기 예보가 나온 가운데 상인들은 추가 침수 피해를 우려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전남 남해안 일대에 쏟아진 장맛비는 양식장을 망가뜨렸습니다. 염도가 뚝 떨어지면서 출하를 앞둔 전복 200억 원어치가 떼죽음을 당한 건데요. 오선열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축구장 50개 면적인 강진 앞바다 전복 양식장입니다. 크레인으로 양식틀을 올려보니 전복이 대부분 떨어져 나갔습니다. 출하를 앞둔 전복이 갑자기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살아남은 게 없이 싹 죽었어요. 4년, 5년 동안에 우리 어민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심정이고. 바닷물 염도를 측정해보니 5ppm. 전복 양식에 필요한 염도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는 5ppm 나오고요. 평상시에 바다 평균 염분이 32%가 나와요. 지난 나흘간 전남 남해안 일대에 600mm 넘게 쏟아진 장맛비가 바다로 흘러들었기 때문입니다. 600mm지만은 육지에서 또 유입해가지고 흘러내린 물이 약 한 1000mm 거의 한 3곱하기는 되겠죠. 다 썩을 거예요. 살아남은 전복들도 먹이 활동을 중단한 채 폐사 직전입니다. 이곳 강진 앞바다의 전체 전복 양식장 31곳에서 200억 원 넘게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복 폐사 피해를 입은 양식업자들은 어린 전복을 다시 키워 시장에 출하하기까지 4년이란 세월을 더 기다려야 할 형편입니다. 강진구는 양식장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의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오순열입니다. 서울대에서 근무하던 50대 청소 노동자가 지난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조 측은 고인이 고강도 노동뿐 아니라 이 학교 측의 부당한 갑질에도 시달려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오늘 포커스는 여기에 맞췄습니다.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소 노동자 A씨. 과도한 스트레스와 극심한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고된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냈지만 학교 측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도리어 군대식으로 관리가 됐다고. 더 힘든 건 직장 내 갑질이었습니다. 관리팀장은 청소 노동자들에게 필기 시험을 치르게 하고 점수까지 일일이 공개했는데 시험 문제로는 건물 이름을 영어로 써라, 건물의 준공 연도를 맞춰라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것들이 나왔죠.
주 1회 회의 때는 정장이나 난방에 구두를 신고 나오라는 등 드레스 코드마저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도 서울대에서는 청소 노동자가 창문조차 없는 한평 휴게실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서울대 측은 교내 인권센터에 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팀장의 업무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학생들은 공분했습니다. 서울대 게시판에는 기사를 보고 울었다, 진상규명에 힘써야 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서울대 교수들로 구성된 민주화교수협의회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을 냈죠. 청소 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공간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는 벌써 15만 명 가까이 동의했는데 언제까지 청소 노동자는 인권 사각지대에 머물러야 하는 건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1,440원과 8,740원.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팽팽한 협상을 진행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수정안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경영계의 수정안이 사실상 동결안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퇴장을 했고 결국 오늘 12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격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른다면 버틸 재간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근로자는 시급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자영업자 목소리를 김자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장보희 씨는 코로나 확산 이후 알바생 대부분을 해고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제 동생 이렇게 3명이 이제 일단은 다 같이 7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알바생도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내보낼 생각입니다. 내가 조금 버티고 내가 조금 힘들고 말지 이거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 인류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을 다 죽인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어떤 매장 같은 경우는 매출이 3천만 원일 때 견딜 수 있는 최저 시급이 있고 5천만 원일 때 최저 시급을 견딜 수가 있는 업종이 있고. 실제 소상공인 87.2%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직원 임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고 88.6%는 대출과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을 이은 코로나 충격으로 소상공인들은 대출로 연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에 코로나 확산으로 거리두기 격상과 3인 모임 금지까지 거론되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입니다. 1년 넘게 버텨온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자영업자 입장만 딱한 건 아닙니다. 단돈 10원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이 절실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갑작스레 급증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이어서 김호원 기자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다혜 씨. 하지만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3일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입니다. 한 달 수입이 평균 40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자취 월세랑 생활비가 좀 많이 부담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알바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김 씨처럼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 5월 기준으로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주수당이라는 기본 금액을 해당을 못 받고 일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8,720원만 받는 일자리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늘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7.7%에 불과하고 식대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실질 인상률은 더 떨어졌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하며 특히 재난 시기 사회적 안전 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와 노동자 양측 모두 절박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협상 마감 시한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TV조선 김우원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임대업자 등록이 속속 말소되면서 이들에게 이른바 종부세 세금 폭탄이 날아들고 있다는데 임대업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집니다. 현장 추적 차순우 기자입니다. 4년 전 38평 대지에 지어진 5층 빌라. 69세의 씨가 노후 대책으로 5세대를 지었는데 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와 종부세 감면 등 혜택을 준다기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4년 단기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돼 세금으로 연 450만 원을 낼 상황입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 대해 단기 4년, 장기 8년 동안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제한하면 종부세와 양도세 혜택을 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졸지에 다주택자로 돌아가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겁니다. 세금을 연 500만 원 내고 나면 한 달 40만 원으로 대체 어떻게 사시냐고요. 또 다른 임대사업자 B씨도 세금 폭탄을 피하기 힘든 형편. 지난해 단기 임대사업 자격이 말소됐고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 역시 거부당해 다주택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신규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는데 임대인 대출금과 임차인 보증금 합이 해당 부동산 공시지가의 130%보다 적어야 하는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겁니다. 결국 12주택 보유자가 돼 연임대소득 약 4,800만 원 전액을 종부세로 내야 할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런 세금을 내라고 우리한테 때리면 어떻게 감당을 하라고요. 혜택은 사라지고 조건은 강화되자 임대업을 포기하려는 영세업자가 많지만 그마저 여의치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임대업자 자격 소멸 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지만 다세대 건물 구매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양도소득세 세대 세율 나오면 80%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메리트가 없죠. 이렇다 보니 영세 임대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임대료를 올리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결국 임대업자의 부담이 임차인에게까지 전가되는 셈입니다. 오히려 물량이 사라지고 있고 서민들은 오히려 부담 증가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는. 더욱이 임대사업자 말소로 올해까지 임대료 인상 제한 의무가 사라지는 임대주택은 전국에 58만 2천여 채에 달합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임대사업자 정책에 영세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까지 고통이 커집니다. 내가 20년 동안 집 한 채를 갖고 여기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아파트가 올랐어요? 어떻게 정부가. 현장 추적 차순우입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올해 5월까지 거친 세금이 작년보다 44조 원 가까이 늘었지만 나라 빚은 계속 늘어서 90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늘어난 세금을 염두에 둔 듯 재난지원금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반면 정부는 곳간 사정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정 간의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5월까지 거친 국세는 161조 원, 지난해보다 43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유예해준 세금이 올해 11조 원 이상 들어왔고 증시와 부동산 시장 열기에 따른 거래세와 양도세 증가, 그리고 법인세 호조 등으로 실제 세수도 32조 5천억 원쯤 늘었습니다. 하지만 나라 살림의 실상을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는 48조 5천억 원 적자를 보였습니다. 세수 증가 덕분에 적자 폭을 줄인 게 이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나라 빚은 899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났고 오늘 심사가 시작된 2차 추경까지 합하면 1,000조 원에 근접할 전망입니다. 초과세수가 있으면 국가도 채무를 먼저 변제해야 됩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금 우리가 지금 5차례 가는데요. 별 효과도 없이 계속 좀. 이런 가운데 당정은 재난지원금 기준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여당은 전국민 지급 등 대상 확대 주장을 이어갔고 다수 국민이 느끼시는 소외감과 박탈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국민 80% 지급이란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될 길이라고. 재정 상태 악화 속에서 나라 국간을 얼마나 풀지를 두고 당정의 줄다리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민주당이 상위 2% 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해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과세 대상을 억 원 단위로 4.45입 즉 반올림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위 2%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 반대로 2%에는 해당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야당은 조세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윤수영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3선 개헌안 국회 투표에서 찬성표가 부족하자 의결 정족수를 반올림에 강행한 걸 두고 4.45입 개헌이라고 부릅니다. 민주당이 어제 당론으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야당은 4.45입 종부세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시가 9억 원 이상이던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공시가격 상위 2% 선이 11억 4천만 원이라면 억 단위로 반올림해 11억 원을 과세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 11억 1,300만 원인 서울 마포구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상위 2%가 아닌데도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반대로 상위 2% 공시가격이 10억 7천만 원이면 과세 기준이 11억 원이 됩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거라고 했지만 가격이 좀 올랐더라도 상위 2%에 해당하는 사람만 과세되니까 예측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전문가의 생각은 다릅니다. 금액에 대한 반올림을 적용한다는 것은 조세 저항 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야당은 코미디 같은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세 예측 가능성과 법률의 명확성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고.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정부의 일단 집값 고점 그러니까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경고가 무색하게 서울의 아파트 값이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이런 집값 상승에 떠밀려서인지 올 한해 서울을 빠져나가는 인구가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떨어진다, 집값 떨어진다는 정부 말만 믿고 기다려온 사람들의 박탈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전용 58제곱미터형이 지난달 8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한 1억 이상 올랐죠. 재건축 기술이 있고 강남에 비하면은 많이 싸다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사고 가는데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4천만 원. 반년 만에 약 1억 원이 뛴 겁니다. 상승세는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5%. 1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치솟는 집값 부담에 서울을 떠나 수도권으로 밀려나는 탈서울 행렬이 늘고 있습니다. 가깝다 싶은 곳은 기본적으로 10억이 다 넘어버리니까 아예 근접조차 못하는 것 같고 지하철 노선도를 보다가 내려간 게 수원까지 내려간 거예요. 올 들어 5월까지 서울의 인구 순유출은 4만 4천여 명.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10만 명에 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쪽에서의 가격 수준이 이제 부담감을 느끼실 정도로 높아져 있고 대출 규제 부분이 서울 쪽에서 좀 더 강화돼 있다 보니까 경기 인천권역으로 정부는 연일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한숨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신변 이상설이 돌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 속 김정은은 전보다 훨씬 살이 빠진 모습인데 국정원은 10에서 20kg 정도 살을 뺐지만 건강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김일성 27주기를 맞아 금수산 궁전을 참배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전에 비해 갸름해진 모습입니다. 김일성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심에 넘쳐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 김정은이 최근 10에서 20kg 정도를 감량했지만 건강엔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회의를 활발히 주재하는 데다 김정은 담당 진료소가 약품을 수입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정원은 뒷줄로 밀려난 군실세 리병철은 강등이 확인됐고 네 번째 줄 가장자리에 선 김여정은 외교 안보를 총괄하고 내치에도 적극 관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류 차단의 사활을 건 북한은 최근 오빠, 남친 등 한국식 호칭을 쓰는 젊은이들을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추정 해킹 공격에 12일 동안 노출됐고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핵융합에너지연구원도 지난달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카리브해 연안국 아이티 대통령이 피살됐습니다. 최소 6명이 한밤중에 사저에 침투해서 대통령의 총을 쐈습니다. 이들은 용병인 걸로 알려졌는데 누가 고용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좁은 엘모이즈 아이티 대통령의 사저에 총격의 흔적이 선명합니다. 현지 시간 7일 새벽 1시쯤 6명 이상의 암살단이 사저에 들어가 모이즈 대통령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함께 있던 영부인 마르틴도 총상을 입었는데 상태가 위중합니다. 암살단은 경비 인력에게 미국 마약 단속국 소속이라고 속여 사저로 들어갔습니다. This horrible act was carried out by well-trained professional killers, commandos. They were speaking Spanish. That's the footage is revealed. 경비 인력은 총격 직후 암살단을 추격해 4명을 사살하고 2명을 체포했습니다. IT 전역엔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Mon fait que je présider un conseil ministre à l'extraordinaire. Côté nous décider de déclarer état de siège sur tout le pays. 국제사회는 경악했습니다. The perpetrators of this crime must be brought to justice. 2017년 취임한 모이즈 대통령은 Tout merci parce que nous t'ai choisi dans l'élection présidentielle 25 octobre. 반정부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해 퇴진하라는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경복궁에서 조선시대 공중 화장실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지금의 정화조와 비슷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은정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세자가 머물던 경복궁의 동궁 남쪽에서 발견된 화장실 유구입니다. 길이 10m에 너비 1.4m, 깊이 1.8m의 좁고 긴 구덩이 형태로 바닥부터 벽면까지 모두 돌로 구성돼 분뇨가 밖으로 스며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 재래식 화장실과는 다르게 물이 드나드는 정화시설을 갖췄는데 물이 들어오는 입수구는 빗물 등이 자연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낮게, 출수구는 오수만 궁궐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높게 설치됐습니다. 대형 화장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외부에 물을 끌어들이는 방식, 이런 방식은 사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확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부터 진행된 경복궁 정비 복원 사업 중 토양에서 많은 기생충알과 오이, 들깨 등의 씨앗이 검출되면서 화장실터로 확인됐습니다. 화장실 유구의 규모는 4칸에서 5칸으로 한 번에 10명, 하루 최대 150명이 이용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붓배탱크 방식의 정화조 방식이 지금 발굴하고 있는 그러한 유구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고 1868년 경복궁이 중건될 때 만들어져 세자를 보필하던 궁녀와 군인들이 20여 년간 사용한 화장실 유구. 문화재청은 이번 발굴로 조선시대 궁궐의 생활사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은 무관중 경기가 유력해진 상황이죠. 한국 선수단은 오늘 결단식을 갖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기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함께 나누고 있어. 수백 명의 선수단이 각오를 다졌던 화려한 결단식은 옛말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우려 속에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 각각 한 명만이 참석한 도쿄올림픽 결단식. 한국은 29개 종목에 354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는 가운데 여자 배구 김연경과 사격 진종호가 선수단 주장을 맡았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을 앞둔 김연경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많은 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수들의 바람과는 달리 일본 내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어제 도쿄 내 코로나 확진자가 920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26% 넘게 증가하자 일본 정부는 도쿄 지역의 네 번째 긴급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変異株の影響を考慮し、再び全国への感染拡大を波及させないためにも対策を強化する必要があります。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6주 동안으로 도쿄올림픽 전 기간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밤 IOC와 일본 정부 등이 참석한 오자 회담에서 관중 수용 등이 논의되는 가운데 무관중 올림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흥겹고 경쾌한 장단으로 희망찬 새 출발을 노래하는 창작 민요죠. 동서남북 바람 부을 때를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며 어서 배 띄우라고 재촉합니다. 씩씩하고 진취적인 기상이 돋보입니다만 현실에선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섣부른 출항은 자칫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쇠는 뜨거울 때 두드리고 노는 물 들어올 때 저라는 말처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죠. 갓 뿔난 새끼 염소가 뿔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대장 염소 봐도 못 본 척, 엄마 염소 봐도 못 본 척 합니다. 어른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면 어지간한 것은 못 본 척 넘어가곤 하죠. 하지만 눈을 감고 딴 데 정신을 팔다가는 도미노처럼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시장 관람객이 20만 달러짜리 작품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말이죠. 코로나 상륙 1년 반 만에 확진자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나마 가물거리던 터널 끝이 아예 컴컴합니다. 대통령님과 청와대 또 정부의 속은 정말 새카만 숱이 돼 가고 있는데 하지만 수원, 수구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한 치 앞을 못 내다본 청와대와 정부의 자업자득인 것을 20일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접종자 1,400만 명이라고 자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규모가 세계 20위권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 숫자일 뿐 인구 대비 접종률은 80위권이었습니다. 그렇게 K방역, K접종 자화자찬에 취한 채 일찌감치 방역 완화 카드를 내밀어서 긴장의 고삐를 늦췄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다고 섣부른 과소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번번이 느슨하게 풀었다가 뼈아픈 일을 당하고도 전혀 교훈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수를 띄우겠다며 카드 환급, 소비 쿠폰, 국민 지원금을 9월 전까지 실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기로 보면 사실상 전 국민 휴가비 성격이 짙어서 방역 무관용 원칙에는 배치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제1원칙은 무관용이 아니라 대통령 입으로 이미 밝혔죠.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그것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월 8일 앵커의 시선은 국민들의 속이 쑥덩입니다. 였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해상으로 내려가면서 지금은 제주도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은 주말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다른 지역은 장마가 쉬어가겠습니다. 대신 폭염과 강한 소나기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특히 밤 사이에는 비가 더 강하게 쏟아지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많은 곳은 80mm가 넘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비가 내리는 시간과 강수량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겠습니다.
소나기 속에 무더위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도에 보이는 내륙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치솟겠습니다. 지역별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청주와 대전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전주도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가 자주 쏟아지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7월 8일 목요일 뉴스9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